자, 삼성전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굉장히 잘 나간 거 맞습니다. 맞죠. 근데 앞으로 30년 뒤에도 삼성전자가 잘 나갈 거다. 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아, 너무 위험하죠. 나중 가면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그게 뭘까요? 저는 바로 자, 그럼 만약에 이 버블이 무너진다면 무너질 때 우리가 좀 우리 자산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안전하게 나를 좀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좀 뭘까요? 버블이 무너질 때를 네. 미리 대비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가에서 춤을 춰라. 문가에서 춤을 춰라. 아, 네, 파티가 한창일 때 네. 언제든 이 출국, 뭐 불났다 이러면 네. 도망갈 수 있도록 문가에서 춤을 추라는 건데요. 네.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월가의 고수들도 안 돼요.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정말 투자의 신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문가에서 춤을 출 수 있느냐? 네. 아유, 불가능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문가에서 춤을 추려다가 무슨 실수를 하냐면 자꾸 뭔가 이제 위기 신호가 오면 주식을 자주 팔게 돼요. 문가에서 춤을 추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죠. 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입니다. 네. 왜냐면 떨어졌을 때 팔고 그다음에 올라버리네? 그러고서 또 그때 사고 다시 또 떨어지면 팔고 이거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가에서 춤을 추는 방법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네. 그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주식을 살 때 백화점 바겐세일, 그 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여러분 물건 살 때는 항상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할 때 살려고 노력하지 네. 정상가에 살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죠. 왜 주식은 자꾸만 비쌀 때 그때 흥분해서 들어가잖아요. 일단 첫 번째 원칙은 너무 비쌀 때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이미 지금 헷갈리는 시기에 왔는데 네. 지금은 엄청 싼 때도 아니고 이미 한 7, 8%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거 세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민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 비중을 갑자기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이라면 100%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자기 성격에 맞게 좀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편에서도 한번 강조를 했는데 자기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이거 자산이 한 20% 정도 한번 날려봐도 그런 건 무섭지 않아. 나는 네. 이거 딱 시드 지키면서 내가 계속해서 언젠가 오를 날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좀 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 조금만 떨어져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냐에 따라 비중은 달라지겠지만 투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또 레이 달료니까 아무리 작년에 실패했어도 그렇죠. 저는 이분의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조하시는 방법이 네. 주식의 30%, 네. 그다음에 채권, 특히 국채 중심이죠. 55% 그리고 15%를 원자재나 금을 사라고 이렇게 권하는데요. 이 방식이 약간 올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너 주식 30%는 아니 요즘 같은 세월에 세상에 무슨 주식 30%냐. 심지어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세요? 스위스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아마존으로 관리합니다. 아마존 주식으로 갖고 있어요. 애플 주식 갖고 있고. 자, 중앙은행마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 세상에서 겨우 30%? 이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한 6대4나 또는 현금 비중을 한 5대5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주식을 지금처럼 만약에 한국에만 몰빵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미국 주식하고 좀 나눠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단 위기를 회복한 다음에 회복 속도 초반은 우리가 더 빠르지만 그 다음부터 더 성장해가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 속도에서 차이가 나고요. 네.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네. 달러화 표시 자산이라는 그렇죠. 거. 주가가 떨어진 것보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60%를 만약에 주식을 갖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30% 이상을 그중에 30%포인트 이상은 미국 주식으로 갖고 있다면 이게 그냥 한국 주식 30과 한국 주식 60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30, 30 정도를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좀 구성하거나 아니면 또 미국 주식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돼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 더 늘려도 되고 네. 이게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달러화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나머지 40%를 그럼 뭘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이제 계속 강조하다시피 현금이 우리나라 원화. 이거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글로벌한 시각에서 봤을 때 원화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전 세계에서 거래에 통용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는 세계 거래 한 0.1% 정도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 세계 거래에서 볼 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강조하지만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더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렇죠. 모두가 달러 자산을 좀 더 갖고 있으면 네. 위기가 올 때마다 훨씬 더 안정적인 네. 이 국가 경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6대4, 5대5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비율, 난 좀 보수적이었으면 좋겠네. 그럼 3대7 정도로 해서 갖고 있다가 그 7을 언제 하느냐? 주가가 싸졌을 때 바겐세일 안에 들어가는 그런 비중을 지금 가져가요. 6대 4라면 이제 주식이 6이고 이거 달러 자산이 뭐 현금이 현금이나 4라면 국채나 AGG 아까 네. 저번에 시간 말씀드린 그쵸. AGG 같은데 그 4가 포함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6 중에서 3대 3이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라는 건 50%대 50%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는 한 4대 2대 4 정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시작한다면 뭐 한 4대 2대 6 정도로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달러가 좀 많이 비싸죠. 3년 평균보다 비쌉니다. 제 기준에는 지금 달러를 사는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1120원 이하라는 기준을 갖고 있고 이하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모아뒀던 돈을 달러로 좀 바꿔놓습니다. 이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에 굉장히 달러로 바꿔놓기 좋은 시기가 있었고 그런 시기는 종종 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럴 때 달러로 바꿔놓고 있다가 이걸 갖고 이제 미국 주식에 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네. 그럴 때 미국 국채 ETF 같은 걸 사두는 게 좋죠. 점차 근데 투자가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네. 작년만 해도 뭐 VBIG 같은 이런 키워드도 있었는데 올해는 약간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투자 자체가 불확실한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는 좀 우리가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네.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인 박세익 전무님이 최슬리 자문에 네, 워낙 좋은 표현을 쓰셔갖고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계륵이거든요. 계륵. 박세익 전무님이 쓰신 표현인데 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조금 더 먹을 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딱 닭갈비만큼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국내 주식시장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자기의 투자 성향인 거죠. 남은 계륵까지도 좀 발라 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좀 스킵하고 박앤세일 할 때까지 좀 더 기다리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투자 성향을 지금 제가 어떤 게 옳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륵도 아까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투자 태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좀 누적된 게 있다고 보고요.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시점에서는 계륵 시점에서는 적립식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돈 투자하는 것보다 적립식을 통해서 투자 감각을 좀 익혀 나가면서 이제 박앤세일 할 때 이제 왕창 들어가려면 이제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서 그때 어떻게 들어갈지를 계획을 세워놓으려면 본인이 직접 투자해봐야 되거든요. 적립식은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를 거예요. 자기 소득에 따라서 얼마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보통 조정이 오면 한 이제 약한 조정이 15에서 20% 정도 오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15% 떨어지면 뭐 보통 적립하던 거에 뭐 5배를 넣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칙을 20%가 넘어가면 뭐 10배를 넣겠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을 좀 미리 세워놓으면 이제 주가가 폭락할 때 공포에 빠지지 않고 그때 탁 필요할 때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어디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워렌 버핏도 모르고 진짜 워렌 버핏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일의 주가 난 절대 모른다. 맞아요. 이거 안다는 건 거짓말이다. 네. 그들에게 속지 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계획을 세워서 최대 떨어지면 보통 뭐 30%대도 있긴 한데 이 일반적인 조정은 20% 정도에서 보통 끝나니까 그런 정도의 기준을 맞추되 그러나 30% 떨어질 때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맞춰서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들어가던 거에 목돈을 들어갈 때 계획과 이렇게 이중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저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점진적으로 나가는 건데 이 영화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부 영화 보면 그때만 해도 사거리가 좋지 않은 총으로 서부 영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거든요. 자, 아직 쏘지 마. 적군이 아직 절 왔어. 사정거리 안 맞아. 기다려. 이러다가 일제 사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심심하니까 적립식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경험을 익혀나가면서 사격, 일제 사격 이렇게 좀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적립식으로 그러면 어디예요? 적립식으로 투자할 거에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이겁니다. 확실하게 오를 자산. 여러분 있잖아요. 확실한 게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잠깐 작년에 주가가 워낙 좋으니까 무슨 주식이든 이렇게 우량 기업이면 그냥 사두고 30년 놔두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진짜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그것만은 여러분께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워렌 버핏이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뭘 갖고 나왔냐면 1989년 표와
그다음에 최근에 2021년 표를 갖고 났어요. 무슨 표냐? 세계 20대 기업 표입니다. 그럼 1989년에 세계 20대 기업하고 네. 2021년에 세계 20대 기업하고 네. 32년 동안 네. 몇 개나 일치할까요? 제가 책을 봤는데 단 한 개도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겁니다. 네, 이미지 뜨고 있겠군요. 네. 자,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개의 기업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제 저는 사실은 얼리 어답터에 아주 새로운 기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IBM 그러면 거의 미친 듯이 좋아했었거든요. IBM 컴퓨터 진짜 있는 대로 조립해봤고 네. 진짜 분해했다 조립했다 진짜 온갖 짓을 다 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근데 문제는 그 대단한 IBM조차도 20대 그룹 명단에 사라졌고요. 이 최근에 10년 동안 주가 남의 기업들 다 오를 때 아마존이니 애플이니 막 신고가 계속 기록할 때 IBM은 막 뚝뚝 떨어지거나 하여튼 형편없는 주가를 기록했어요. IBM이 30년 전에 지금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없죠. 자, 삼성전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굉장히 잘 나간 거 맞습니다. 맞죠. 근데 앞으로 30년 뒤에도 삼성전자가 잘 나갈 거다. 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결과론적 해석일 수 있죠. 너무 충분히. 위험하죠. 특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곤란합니다. 한 주식을 30개 종목에 투자해 놓고 있다가 자기가 투자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올랐어요. 그럼 그것만 갖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30년 전에 이걸 투자해 놨는데 이렇게 올랐다. 나머지 29개가 다 망해도 그걸 하나를 강조하면 그건 얘기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오를 종목에 사야 된다.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위기가 와서 주가가 한 30%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나중 가면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그게 뭘까요? 저는 바로 지수 ETF라고 봅니다. 지수 ETF만큼 좀 답답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작년에 LG화학 봤더니 몇 배 오르던데? 카카오 봤더니 6배 오르고 막 그러던데? 야, 내가 지수 ETF 산 다음에 이거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작년에 말씀드렸으면 저한테 막 악플이 달렸을 거예요. 저런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 못 드리고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경험하기 전에는 아마 악플만 달리고 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겠지만 아니 LG화학, 카카오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문제점은 최고점에 사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지금 3분의 2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라는 게 좋은 기업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이게 너무 고평가된 걸 모르거든요. 네. 자, 증권사는 다 알아요. 증권사는 이 기업에 대한 평가한 금액이 있고 그 평가보다 높으면 언젠가 그 기회가 왔을 때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우리가 회계장부 보면서 고평가네 아니네 이거 못하잖아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카카오 막 던질 때 개인들이 9일 동안 어떻게 했냐. 영업일 9일 영업일 동안 개인들은 막 샀거든요. 그러다가 반등은 하긴 했지만 아마 초반에 사신 분들은 엄청 손해봤을 거예요. 그때 개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은 뭐냐면 기준이 있으니까 3분의 2 토막 날 때까지 던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싸움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단하다는 기관들은 정말 진짜로 투자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관한테 그럼 돈 맡기면 되잖아요. 그 기관들이 항상 돈 버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0년에 그 닷컴 버블 때였는데 원숭이하고 기관 투자자의 펀드 매니저하고 개인 투자자하고 주식 투자 경쟁을 했어요. 원숭이는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켜갖고 그냥 랜덤으로 뽑게 만든 거예요. 종목 이름을 막 이렇게 놓고 원숭이한테 훈련시켜갖고 이렇게 뽑게 만든 겁니다. 랜덤이죠. 누가 이겼게요? 평균 원숭이랑 10달 동안 경쟁을 했습니다. 2000년에. 누가 이겼나요? 원숭이가 이겼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차이로 이겼냐면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라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원숭이는 마이너스 3% 랜덤하게 뽑았는데 펀드 매니저가 그래도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마이너스 13%. 잘했지만 원숭이한테는 상대가 안 됐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는 마이너스 26%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펀드 매니저도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그러면 얼마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세계 100대 헤지 펀드의 수익률은 정말 1등부터 100등까지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7%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17%. 근데 나스닥 지수의 그동안 평균 수익률은 15%였어요. 이분들이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갈까요? 많이 받아갈 텐데. 엄청 받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나스닥 ETF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상품들 보면 한 0.15%밖에 수수료 안 받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나스닥 ETF. 요즘 새로 나온 건 수수료가 싸요. 근데 이분들 수수료는 최소 2%에서 많이 받는 분들은 한 5%까지 받아요.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이 헤지펀드에 맡기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나스닥이 나은가요? 그 헤지펀드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100개 100개. 네. 기준인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수익률입니다. 자, 워렌 버핏. 진짜 전설적인 인물이죠. 49년 동안 수익률이 21%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 높긴 높죠. 네.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49년 동안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네.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워렌 버핏처럼 맨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초심자의 운이거나 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워렌 버핏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는 어려워요.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이 몇 있어요. 네. 그게 누구냐? 드러켄 밀러, 소로스. 소로스가 어떻게 투자하죠? 어떤 나라 막 붕괴시키고 투자하죠. 약간 사기성이죠.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영국 파운드와 괴멸시키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투자하죠.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이 정상적으로 투자하면 대체로 수익률이 21%에서 25%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25를 넘어가면서 수익을 내려면 작전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에서 25를 넘는다 그러면 세 가지네요. 작전 또는 초심자 네.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속적으로 못 냅니다. 그 수익률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거나 방법이 있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헤지펀드에 돈을 맡기는 건데 그건 뭐 100억 단위라 못 맡깁니다. 우리 개인 돈 안 받아요. 네. 기관 투자자 것만 받지. 그렇기 때문에 또는 돈이 아주 많아야 돼요. 막 1000억씩 맡기겠다 해야지 받아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지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오를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지수 ETF,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QQQ나 네. 아마 제가 저번에 봤을 때도 작년에도 그걸 권했을 거고 네. 이번에 똑같이 한다면 SPY 이런 것들을 권하고요. 그러면 최근에 인기 있는 캐시우드의 ARK 같은 거 이런 거 사면 어떠냐? 네. 안 됩니다. 저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RK 같은 그런 어떤 좀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들 이것들이 한 1, 2년은 짧게는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못 이겨요. 평균은. 평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탑 100 패치 펀드 운용자, 펀드 매니저일 수 있잖아요. ARK의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또는 캐시우드가 워낙 뛰어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신적 능력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나한테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헤지 펀드는 뭘 할 수 있냐면 헤지 펀드는 나 이번에 2조 원만 굴릴래요. 이게 가능해요. 즉 다시 말하면 굴리겠다는 자산을 자기가 한정할 수 있어요. 네.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돈만 딱 받고 그 돈 이상은 안 받을 수가 있어요. 헤지 펀드의 장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맡기고 싶어도 예를 들어 캠피셔한테 돈 맡기고 싶어요. 안 돼요. 딱 자기는 굴리고 싶은 돈만 딱 받거든요. 근데 ETF는 뭐가 문제냐면 사겠다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ETF에서 계속 돈 들고 들어와서 이걸 ETF를 사면 어쩔 수 없이 팔아줘야 됩니다. ETF를.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돈을 계속 주입되면 자, 캐시우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ARK G라고 하죠. 네. 자, ARK G 같은 경우는 주로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의약 산업에 하는데 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뻔해요. 근데 돈은 계속 들어와. 네. 그 주식은 뻔한데 그러니까 지분율이 자꾸만 10% 20% 높아지는 거예요. ARK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확 올라가니까 ARK 돈이 빠져나가면 여기서 주가가 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다시 말해서 ETF를 갖다가 액티브 펀드 상태, 즉 펀드 매니저가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상태의 액티브 ETF를 하는 건 이게 나중에 여기서 돈을 빼나갔을 때 주가가 대폭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RK 같은 주식은 단기 투자만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단기냐? 2년 내에 단기만 가능하지 네. 2년을 넘어가면 그냥 시장이 이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헤지 펀드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ETF를 액티브 ETF로 하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ETF는 지수 ETF 아니면 헤지 펀드 또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라. 이쪽을 좀 더 권하고 싶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셨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금 제가 약간 아무리 이제 뛰어나신 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ETF가 낫다고 보죠, 여전히. 네. 또 책에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뭐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네.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네. 대학교에 이제 초반에 입학을 해서 경제과에 입학을 하니 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이아몬드하고 공기하고 봤을 때 공기는 없으면 죽는다, 인간이. 근데 네.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왜 공기보다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냐? 공기는 왜 공짜냐? 네. 희소성. 그렇죠. 희소성. 네. 네. 자,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네. 근데 네. 희소성이 있고 사람들이 사고자 하면 올라가는 거네.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혁신 기업에 왜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네. 지금 스마트폰 나오고 AI 나오고 막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막 세상에 널린 건 줄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버트 고든이라는 교수님이 네. 연구를 했더니 이분이 놀라운 결과를 냈는데 1940년에서 60년 사이에는 진짜 혁신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혁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물건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네. 뭐 수세식 화장실, 세탁기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왔는데 지금은 그거의 성능이 개량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통신하는 방법도 전보가 나타났을 때는 전보가 얼마나 큰 혁신이었냐. 혁신이죠.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증기선으로 소식을 전했을 때는 대서양을 건너서 증기선으로 전했을 땐 한 달이 걸렸는데 이거 해저 케이블을 까니까 30분이면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만큼 혁신이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뒤로는 뭐냐면 스마트폰 이전에 어쨌든 피처폰이 있었고 스마트폰도 지금 현재 애플이 뭐 13이 나오든 12가 나오든 그게 네. 문제점 뭐냐면 이제 기술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네.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오히려 더 느려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사양을 봤더니 오히려 사양이 떨어졌어요. 오. 그래서 뭐야 이거 최신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꿨던 가장 큰 이유는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커갖고 이 손이 제가 손이 좀 작아서 네. 할 수 없이 바꿨는데 네. 자 그런 정도로 최근의 스마트폰들 보세요. 이제 더 이상 혁신이 잘 안 나타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네. 이건 로버트 고든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고 네.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혁신이 굉장히 희소해졌는데 또 한 가지 네. 문제점은 이제 혁신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제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인수합병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빅테크 5개 기업이 뭐 한 미국에서 이거 다 먹어버리니까. 아주 다 먹고 있죠. 네, 유튜브도 구글도 유튜브가 뭐 구글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나타나면 다 먹어버려. 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주가가 워낙 비싸니까 자기 주식 몇 개 주면 그 기업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끼리 이렇게 딱 체인지 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게 네. 희소한 데다가 몇 개 기업으로 완전히 중앙 집중이 되면서 네.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한 기업을 다 뭐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지금처럼 혁신 기업이 희소한 자원이 됐을 때 이게 다이아몬드인 거죠. 몇 개 안 되는 데다가 혁신까지 다 독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할 곳은 어디다? 반드시 혁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네.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가치주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가치주 투자하라는 분들이 올 초에 굉장히 많았는데 네. 경제가 재개되면서 가치주 가격이 오를 것이다. 가치주 가격이 오르는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 경제가 재개되고 이럴 때 회복될 때 잠깐이고요. 이건 네. 장기 보유가 되게 힘들어요. 네. 장기 보유를 하려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이 일어나는 곳에 장기 보유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30년 투자를 한다 진짜 그렇다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ETF에 그것도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로 볼 때 네. 진짜 2, 3년, 10년을 투자해도 될 정도로 제가 보기엔 주식이 뭐 나중에 정말 주가가 떨어져서 위기가 와도 네.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자산인 거죠. 네. 그 기자님이 책에서 말씀해 주신 혁신 기업이 이제 첫 번째가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업, 두 번째 네. 고객이 생산적으로 유입되는 네트워크 기업, 세 번째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경제적 회사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이제 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같은 네.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네.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셋 다 소개하면 굉장히 네.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를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화하는 생태계를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네. 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나 이걸 잘 모르시는데 네. 스마트폰이 처음 발명된 건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기업 IBM이 처음 만들었어요. 전 IBM이 최근에 헤매는 걸 보면 처음 안타깝습니다. 한때 정말 좋아했었는데 네. IBM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가 이걸 5만 대밖에 못 팔았네요. 네. 그러니까 IBM 입장에선 이거 스마트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시장에서 철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을 키운 회사가 바로 노키아입니다. 심지어 뭐 거의 4천만 대를 팔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하면 다 애플을 생각하게 됐죠. 네. 노키아가 스마트폰에 늦게 적응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너무 빨리 들어와서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몰랐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4천만 대는 팔았으니까 진짜 많이 판 거죠, 한 해에. 네. 근데 애플이 늦게 들어왔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걸 알고 있었는데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진화하는 생태계. 어떤 생태계냐 하면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에 이 개발자가 올려놓으면 사용자가 많아야 그게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자, 사용자가 이걸 보면서 좋은 거 있네? 근데 앱스토어에만 있어. 애플을 사야겠네? 그래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들어가요. 근데 사용자가 많아지면 또 이걸 개발하면 한 개만 개발해도 한 개 파는 게 아니라 100만 개 팔고 1억 개를 팔아요. 앵그리버드 같은 거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에 계속 이걸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앱 개발자가 많으니까 사용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사용자가 많으니까 앱 개발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이게 스스로 진화하는 네트워크형 생태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 회사나 투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네트워크형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업을 실패합니다. 어떤 기업이냐? 최근에 보셨을 거예요. 타다. 타다. 네, 그리고 카카오가 최근에 헤매고 있죠. 네. 이게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네트워크 생태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크는 게 아니라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자, 동업자나 혹은 경쟁자들을 전부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넵스터라는 게 있어요. 음원 사이트에 옛날에 넵스터라는 게 있었는데 넵스터가 이제 젊은 청년이 2000년대 초반에 이걸 만들어갖고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자꾸만 이제 음악 다운받으려고 얘가 밤을 새니까 친구가 너무 열받아갖고 그걸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넵스터라는 회사가 닷컴 버블을 타고 99년, 2000년에 엄청난 속도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해요. 그래갖고 음원 사이트로 성장을 하니까 기존의 음반사들이 야, 우리한테 사용료 내. 이거 그냥 공짜로 쓰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싫어. 이건 P2P 서비스야.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음반 회사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걸 공짜로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래갖고 돈을 계속 안 나니까 음반 회사가 몽땅 모여서 소송을 걸어서 이 회사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게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기존의 어떤 사업자들 다 적으로 만들면 당연히 다 모여서 단체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을 퇴출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친구로 만드는 기업, 네트워크형, 진화형 이런 기업이지만 친구로 만드는 기업이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스포티파이예요. 스포티파이는 음원 사이트인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음원 사이트는 아이튠즈, 애플의 아이튠즈가 아니고요. 뭐 물론 당연히 멜론 같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스포티파이고요. 이 회사는 스웨덴 기업입니다. 스웨덴 기업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임대 아파트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대박을 터뜨린 이유가 뭐냐면 아티스트하고 이걸 수익을 나눴어요. 그래서 음반 회사를 통해야 그동안 음반 출시가 가능했는데 스포티파이에는 개인이 등록해서 우리 유튜브처럼 그냥 계정 파서 스포티파이에 업로드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치 유튜브처럼 또 이런 사람들이 구독자가 있듯이 이렇게 사용자들이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음악을 듣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재미를 느낀 거예요. 무명 가수가 그냥 자기 혼자 독립 녹음실에서 녹음한 걸 올려서 다운받고 와, 이거 내가 키운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네? 와, 여기서 너무 그냥 짜릿한 행복감? 재밌음? 내가 키운 스타가 되는구나. 그래서 유튜브처럼 구독자와 이렇게 커져가는 스포티파이의 이 생태계가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아이튠즈를 누르고 세상에 애플인데도 불구하고 애플의 아이튠즈가 스포티파이에 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하는 생태계에서 친구와 적 이런 걸 정말 잘 정리하면서 적마저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대표적이죠. 자, 요즘 노년층이 또 새로운 혁신에 뒤처질 것이라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슈퍼 실버가 새로운 혁신 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네. 요거는 책에 있던 내용이긴 한데 네. 제가 지금까지 질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납득하기 좀 힘든 네. 아무래도 이제 실버 세대이신 분들은 실버 세대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쪽에서 굉장히 약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네. 이제 이거 보시는 특히 김작가 TV에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젊은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투자 얘기를 하려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MZ 세대 문제점을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이게 사회 구조가 굉장히 크게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쵸. 이미 미국은 바뀌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네. 60대 이상이 네. 미국의 전체 순자산의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나이 때가 대부분 부가 많아질 때 아닌가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최근에? 네, 베이비붐 세대가 이 고성장 시대를 살아가면서 엄청난 자산을 모았고,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랑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자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렸어요. 옛날에는 60대 이상이 이렇게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미국 역사상 진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 책에 그래프도 있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옛날하고 비교가 얼마나 되는지도 그래프에 나오고요. 60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 60대 이상이 갖고 있는 자산이 진짜 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장을 같이 했으니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곧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편중 정도가 이제 80% 이상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MZ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도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참 많지만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투자 얘기니까 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네. 그때 얘기를 하고 오늘은 투자 쪽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이제 실버 세대가 사실은 소비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60대가 되면 보니까 소비도 확 줄고 한 20년 전만 해도 소비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현역 시절에 쓰던 거에 막 절반밖에 안 쓰고요. 80대가 되면 4분의 1 정도밖에 못 쓰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자산의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핑도 많이 하다 보니까 웹 서핑. 그래서 이제는 실버 서퍼라고 부르죠. 실버 서퍼 이거 저기 마블에 나오는 그 캐릭터 이름 아니에요. 네네. 실버 서퍼가 그래서 이 실버 세대들을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빗대서 실버 서퍼라고 부르는데 네.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년층이 지금 현재 이 웹서핑을 하는 비율이 2011년에는 52%였는데 2019년에 83%까지 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네. 게, 메타버스니 아니면 자율주행창이 이런 것들이 네. 2030 세대가 더 많이 쓸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8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지금 운전하면서 사고 참 많이 나거든요. 네. 저도 약간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씩 걱정돼요. 원래 운전도 잘 못하는 데다가, 이게 내가 지금 나이 먹을수록 그러지 않아도 운동신경 나빠서 사고 날 것 같은데, 내가 7, 80대가 되면 진짜 꼭 자율주행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주행차를 제일 먼저 쓸 사람들은 저는 7080 세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사고가 줄어들거든요. 자, 메타버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2030 세대가 먼저 이걸 받아들여서 2030 세대,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80대가 되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집에 있으면서 메타버스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제 세계 일주가 꿈이지만 뭐 60대, 70대 혹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80대 못 하잖아요. 네. 메타버스로 세계인들하고 만나면서 거기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교류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앞으로 가는 그런 어떤 신기술들이 2030 세대를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버 세대를 노리게 되면 시장이 훨씬 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자산이 많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장도 인구수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한 해에 107만 명이 태어난 세대에 태어났거든요. 네. 제가 제일 많이 태어난 그 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태어나시는 분들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이제 한 70대, 80대가 됐을 때 실버 산업의 크기는 시장의 크기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네. 진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버 세대를 진화하는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만약에 플랫폼이 나온다면 네. 대박 칠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사례는 에어비앤비 하나를 들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이제 저 같은 사람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못 해봤으니까 진짜 아쉬워요. 진짜 젊었을 때 진짜 배낭여행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아쉬운데 제가 65세부터 세계 일주를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세계 일주 할 때 젊었을 때처럼 막 세계를 막 돌아다닐까요? 아닐 거거든요. 뭐냐면 저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뭐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한 달씩 살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호텔을 이용할까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할까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의외로 노년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은퇴한 사람들이 한 달 살기 하기 위해서 은퇴한 다음에 심심하니까 60대, 70대 초반 정도까지 후반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건강하신 분들은. 저도 70대 후반에 꼭 그러고 싶은데 건강을 유지할 겁니다.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한 달을 살고 싶을 땐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서로 잡아야 이게 바로 플랫폼이 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바로 60, 70 세대가 유럽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부동산을 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등장을 하면서 이 집을 좀 깨끗하게 이렇게 개조를 좀 한 다음에 이거를 에어비앤비로 임대를 주니까 노년의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에어비앤비에 의외로 6080 세대가 엄청나게 참여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막 등장하는데 이거를 2030으로 보지 마시고 6080한테 필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산업들이 6080을 위해서 개발될 수 있고요.
아마 개발자도 될 수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뛰어난 IT 실력이 있다면 제가 얼리 어답터였는데 못 해봤지만 그리고 또는 투자를 할 때도 봐라. 에어비앤비가 지금은 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주춤했지만 네. 얼마나 한때 잘 나갔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를 넘었을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6080 세대가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1년 살아봤는데 제가 미국에서 쇼핑 가거나 뭐 아니면 그 국립공원을 가면 네. 어르신들이 딱 옆에 계세요. 저한테 네.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6080 세대가 와서 저한테 이 얘기 저기 하면서 나 한국전 참전 용사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계산대에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분들이 이제 뭘 필요로 하냐면 사람과의 따뜻한 온기 대화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감성산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감성산업 플랫폼 네. 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6080 세대를 위한 그런 플랫폼들에 투자를 하시고 또는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계적인 요번에는 우리가 먼저 해서 이 플랫폼을 정말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바꿔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쪽에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미국에 계셨을 때는 아마 미국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개곤연구원 때 네. 맞은가요? 네. 집값 비싼 곳에 살았습니다. 네. 그렇죠. 스탠퍼드 쪽이 굉장히 비싸죠. 지금은 제가 있었을 때보다 2배 이상 비싸졌더라고요. 제가 여기 학교 한번 놀러 갔었는데 네. 야, 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학교 참 좋죠. 네. 굉장히 충격받은 게 학교가 너무 좋았다는 게 충격받았고 두 번째는 네. 이게 캠퍼스 내잖아요. 캠퍼스 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뭐 지역 같은 데인데 네. 그 미국에서는 차 안에 뭐 짐 같은 거 놔두면 안 된다면서. 네. 안 야, 되죠, 캠퍼스 아닌데도 유리창을 깨가지고 차에 뭐 이제 도난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와 있고 해서 네. 그걸 보면서 참 한국은 안전하구나. 네, 그렇죠. 뭐 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도난당한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 질문은 진짜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셨는데 그럼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개인은 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하는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책과 유튜브를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쵸. 지금 공부하듯이 계속 하시는 것 참 중요하다고 봐요. 아마 서점 가보면 쫙 있는 책들 보면 그때 트렌드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아마존 그 서점 그 코너도 꼭 가보세요. 경제 경영 또는 과학 코너에서 뭐가 1등부터 100등까지인지 보면 최근 유행이 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최신 유행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산업도 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기 참 힘들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할 거면 그 분야를 찍어주던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사용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인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왜 샀는지 아세요? 코카콜라를 본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그렇죠. 한번 마셔보니까 여기에 완전 중독된 거예요. 네. 제가 워렌 버핏하고 딱 하나 닮은 게 있는데 콜라를 하루에 3캔 마십니다. 어떡하죠? 진짜 예, 큰일 났어요. 중독됐어요. 나 진짜 겁마시죠. 워렌 버핏하고 닮았어요. 하여튼 그거 하나만. 근데 코카콜라를 워렌 버핏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안 거죠. 이게 한번 중독되면 끊을 수가 없다. 네. 저 무설탕 코카콜라 마십니다. 배가 나와서. 근데 제로콜라. 네, 제로콜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금도 찾으시면 돼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MZ 세대는 훨씬 쉬워요. 갑자기 친구들이 야 이거 한번 써봤니? 카카오처럼 말이죠. 카카오 처음에 딱 퍼질 때 어떻게 됐어요? 야 친구들이 이거 써봤니? 그러면 이제는 카카오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 주식을 사는 거 이제부터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메타버스에 무슨 게임 해봤어? 그럼 그 주식을 사세요. 근데 어떤 걸 사야 되냐면 친구들이 서로 막 추천하면서 야 이거 진짜 최고야. 이거 정말 재밌어.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 진화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는 거 MZ세대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40대 50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메타버스 벌써 접해서 다 알고 있고요. 50대는 모르죠. 50대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자녀한테. 자녀가 없으면 하여튼 옆에 있는 하여튼 자녀를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 그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시간 전쟁이라고 봐요. 앞으로 이 미래 사회는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24시간이죠? 우리 8시간 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한 8시간 해야 되죠? 우리가 노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정도 되나요? 일단 평일에. 자, 그런데 이 4시간을 놓고 미친 듯이 싸우는 게 넷플릭스니 유튜브니 이런 거예요. 그죠? 근무 시간에 보시지 않죠, 여러분들? 네, 안 보실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그런 시간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거예요. 내 시간을 뺏어가는 놈이 누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내 친구들의 시간, 내 시간을 뺏어가면서 그 시간을 장악한 애를 주식을 사세요. 이제 앞으로 카카오 갖고 놓쳤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카카오가 4시간 참 많이 뺏어가죠. 집에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에도 카톡을 자꾸만 칩니다.
왜 업무는 왜 카톡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짜증나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카카오는 이미 벌써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과도한 관심 단계까지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4시간 딱 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책도 사보고 네. 공부를 딱 한 다음에 그 주식을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의 직업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내 직업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가 네. 직접 경험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IT 전문가라면 아마 내가 있는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어딘지 금방 아실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수첩을 지금 당장 열어보세요. 내 수첩을 딱 열어봐서 내 업종에 관계되는 사람만 지금 약속이 한 달 내내 잡혀있다. 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분야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죠. 저도 진짜 이 새로운 거 많이 배울 때는 항상 뭐냐면 저랑 관계없는 분야 사람들을 만날 때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업체만 이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어떤 홍보업체 사장님을 뵀었는데 와, IT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는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란 적이 많아요. 그분 뵐 때마다 와, 내가 모르던 세계가 이렇게까지 넓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은데 IT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거나 아니면 인문학을 하거나 인문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인문학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하고 관계없는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공부가 다가 아니고요. 책만 볼 게 아니라 네. 바로 이런 실생활 속에서 네. 여러분들의 직업 속에서 정말 잘 나갈 기업들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